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생중계 여부로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역시 일단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들이 지금 사상 검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한 선수들과 웃음을 지으면서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 확진이고 격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국 대표 그리고 저 장성원 비서실장 모두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사실 미리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산마을, 봉하마을, 이재명 대표와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른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취소되고 다 연기가 된 건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자가진단 키트로 일단 해봤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몸이 좀 불편하다 이런 설명도 조금 간접적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바람에 지금 잡혀있던 일정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게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예정돼 있었는데 역시 취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일요일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이 잡혀 있었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단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치료 상황, 회복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설명만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문 전 대통령 만나는 모습이 과연 어떨까? 특히 최고위원 당선인 중에 이현주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과거에 악연이 많은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주목했거든요. 근데 불발돼서 그런 모습은 아예 좀 나타나지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양성 반응, 확진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일이 있노라고 그래서 불가피 회동도 좀 어렵다. 격리 기간이 5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일정 조율을 좀 해야죠. 과거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그 다음 주 원래 월화도 고려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일정이 다음 주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가뜩이나 생중계 여부 놓고 갈등을 벌인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까지 겹쳤어요. 결국에는 미뤄지는 건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는 없다 그러고요. 이거 9월이나 훌쩍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정상 보면은요, 추석 전에는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추석 전이니까 9월 한 13일 정도가 마지노선 되겠죠.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또 잠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옆에 계셨던 비서실장이나 최고위원들께서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가까이서 귀에 대고 속삭속삭 또 최근에 만났던 분들 모습이 그렇죠. 아까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악수도 하고 그러셨죠. 예.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잠복기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지나서도 지나서 열릴 수도 있다. 당대표 회담이 예.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나 둘 다 좀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뜻하지 않게. 네.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양측 다 껄끄러운 좀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최상면 특검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우리는 반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아젠다에 대해서 좀 더 안에서 각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각자 지금 한숨을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지만 이거 시간을 좀 벌었네. 약간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약간 그게 좀 느껴지는 듯 같기도 한데요. 아까 시간을 벌었다는 이재명 느낌이 대표도 있었단 제 말이에요.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생각지도 않게 약간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이 생중계 관련해군요. 오늘도 뭐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이뤄지려는 건지 아니면 이뤄지지 않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유, 의미, 뭐 분석, 전망 다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생방송 토론 같은 걸 보면 예. 그 안에서 내실 있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예. 자기주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자기 지지자층을 움직이는 예. 네, 그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용산에 보여주는 거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안다면 아는 한에서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25일 회담이고 그리고 그간의 여야 간의 난맥상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 책임 소재 누구 때문에 이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서 네. 한동훈 대표가 던진 거 아닌가. 김상일 총무가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 얘기는 한동훈 대표 생각에 지금 여야 대표회담이 성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없을 것에 대비해서 이게 없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좀 밝혀야겠다. 그 방식으로는 생중계로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그 당대표가 예. 뭔가 이렇게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저 말은 진짜 멋있는 말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지 발언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였냐? 당정 관계는 목적이 아니다. 당정 관계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예. 당정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담도 역시 여야 대표 회담도 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뭘 해줄 것인가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만남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 모든 게 제한적이잖아요. 예. 뭐 편하게 뭔가를 뭐 이렇게 떠볼 수도 없고 그렇겠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협상을 예. 해볼 수도 없고 이런 전략적인 거를 할 수도 없고 뭐 양보를 통해서 뭐 이런 양보를 하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지 이걸 가늠해 볼 수도 없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입장이 바로 나가고 그걸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바로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엔 선명한 입장을 내는데 주력하게 돼 있죠. 타협보다는 강한 주장을 내놓는 그렇죠. 거다. 선명한 입장을 내는데 주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예. 설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싸움을 해서 이겨보겠다는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결과물을 내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동안 속보가 바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된 이재명 대표 재판이 2주 연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법원 쪽하고도 뭔가 연락이 좀 됐나 보네요. 또 하나 보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거 가장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재판인데 2주가 연기가 되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한 10월이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더 늦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일은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이면 사실상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예. 정인 신문 다 끝나고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 해요. 오. 그리고 이제 그 검사도 바로, 구형하고 예. 최후 진술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9월 6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고가 늦어도 10월 중에 난다. 근데 지금 2주 연기예요. 지금 이제 피고인 신문이 2주 연기되면 예. 또 이제 그 최후 진술이나 검사 구형이 또 9월 6일이 또 수년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2년째예요. 아, 지금 10월 22일 되면 2년입니다. 예. 근데 이 법에는 6개월 내에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뭐 늦은 지는 이미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2주까지 조금 전에 그게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2주까지 수년할 또 이게 이미 며칠 됐잖아요. 예. 걸린 게 오늘 걸린 것도 아닌데 예. 내일부터 2주 아닙니까?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일주일 정도만 연기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예. 9월 6일로 예. 이렇게 연기하는 게 저는 법원에서 너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예상치 못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이게 여러 가지 일정을 지금 연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 회담도 지금 무기한 연기된 거죠. 아직 날짜가 안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주 미뤄진다. 그렇다면 10월 달에 1심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9월 6일 재판 연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영향을 받는 분도 계신데요. 예. 조국 대표가 지금 31일 날 전주지검에 출석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악수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역이 됐으면은 31일 출석도 또 연기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저 재판부를 보니까 2주 연기가 또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재판이 좀 관련되신 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의 차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소식과 함께 뭔가 연쇄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생중계 제한 얘기 좀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글쎄요 내용을 아까 미리 들어봤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혹평이더군요. 그럼 생중계 뭐 관련된 맥락에 그 맥락의 얘기까지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여당의 대표라고 그러지만 독자적으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양해를 갖다 받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 한동훈 대표 독자적인 판단으로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봐봐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뭐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뭐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인데 또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럽고 예. 그리고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은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그 친윤계 의원들, 그러니까 당내 내부 인사들조차도 원천 불가론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내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예. 하신 것은 사실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도 똑같죠.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니까요. 근데 그런 만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한동훈 대표가 당내를 설득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잠재울 만한 정치력이 아직 갖춰지지도 못했고 예.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어떤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뜻을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예. 만약 그때 용산과의 파열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우리는 그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대표의 어떤 의지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는 그 형국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는 정확히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독자적으로 결정할 만한 정치력도 예. 실질적인 힘도 없는 상태인 거죠. 호주 변호사께 짧게 한동훈 대표는 독자적 권한이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권한이 이제 뭐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은 의원들 중에서 워낙 반대 기류가 심해요. 예. 아무리 토론해도 이제 이거 다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따라서 이제 이거 아마 저는 최상병 특검은 합의안 도출이 상당히 어렵다 보이고 그다음에 25만 원도 그래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미 거부권 이거를 이제 내용. 뒤집어서 합의한다. 이거는 여러 예산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저는 뭐 타협안이 굵직굵직한 거, 큰 거는 이게 녹이 어렵다. 예. 다만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또는 이제 그 간호사법이나 예. 이런 이제 거의 이견이 크게 없는 이런 이제 법들은 아마 합의안이 나올 거다. 예. 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처럼 중요한 현안 법은 어렵다 이렇게 내려봅니다. 아무튼 이 회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열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야가 의제 놓고 타협은 잘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침묵과 반격 이렇게 돼 있어요. 침묵하는 쪽과 뭔가 이거 보세요 라면서 반격에 나서는 쪽이 있다는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각각 퇴근과 출근하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원석 총장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원석 총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일단 알려지죠.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상황으로 좀 알려지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낼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걸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근데 검찰 수사가 일단 뭐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무혐의라고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보고 받은 걸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 앞서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9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보고받은 뒤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혹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좀 더 검토해 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보고를 받은 뒤에 수사를 보완하라,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 허정표 변호사는 법조인이시니까요. 둘 중에 어떤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종결할 겁니다. 그냥 이걸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 뭐 지금 소집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소집권이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피해자가 원래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예. 원래는. 근데 직권으로 총장이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 사기죄 같으면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일반 고발이는 안 돼요. 고발이는 게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신청한 것도 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기각했고요. 근데 대검에서 굳이 법리하고 팩트에 맞는데 예. 이걸 이게 마지막까지 직권 소집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아마 대검의 참모들도 거기 동조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검찰에 분란만 일어날 겁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는 이원석 총장이 그대로 아마 종결 이렇게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선일 평론가 그러면은 그대로 오늘로써 그냥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어떤 뭐 보완 지시나 뭐 수사심의 소집이 없다. 그럴 가능성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요. 예. 변호사를 하실 거면 그럴 것 같아요. 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변호사의 길을 가시면 그럴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공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다른 길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예. 여기에서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한 기대는 해보는데 예. 지금 상황 자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쪽으로 당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기가 예. 정치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하실 것 같아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만약에 다른 마음속에 꿈이 뭐가 있다면 네,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약간 좀 추정을 해주신 건데 예.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검찰총장의 선택만 남은 건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 불러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영부인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 공작임은 너무 명백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세밀한 내용을 알면.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저런 입장을 냈었는데 이 최근에 나온 입장이 있어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반응들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혐의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진 뒤죠. 여기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함정 놓은 사람이 아닌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 있다. 빠진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전문 몰카 공작 사건. 검찰이 팩트를 갖고 판단한 거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반응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고 일단 저는 이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가방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가방을 받으라고 누가 협박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죠.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약속 잡았고 만났고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그 몰카를 찍은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하기엔 결과적으로 가방을 받은 건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국민 사과도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법적으로 따지자면 끝도 없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다? 잘못된 행위죠.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자라도 법 앞에선 평등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 취임 때 키워드였어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앞에서 다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강조했음에도 검찰총장이 패싱당하고 따로 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사건의 결과는 이미 검찰이 정해놓고 시작했던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퍼즐처럼 다 들어맞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오늘 알려진 대통령실의 저 반응,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다 이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서 아니 이건 지금까지는 함정에 빠진 사람을 1년 동안이나 이건 조사하고 뭐 이런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맥락에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이 사건을 사실 간단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청탁 금지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 그대로 청탁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청탁이 없었다는 게 권익위하고 지금 검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하원 의원을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묘지로 옮기는 문제, 그 문제는 그날 몰래카메라 찍을 때 발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언했는데 그게 전달 안 된 거죠.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TV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다시 통일TV가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방송을 할 수 있게 해달랬는데 그거는 그 몰래카메라 찍고 나서 1년 뒤에 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청탁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죠. 따라서 지금 현재 또 법도 공직자 그 당사자에 대해서 지금 처벌 규정이 있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입법 미비죠, 그거는. 근데 입법 미비인데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입법 미비를 갑자기 법의 취지라고 해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죄형 법정주의에 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검찰하고 권익위에서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다 했다. 다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안 받았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좀 국민들 법 감정이 있는 거니까 예. 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김상희 선생님. 제가 볼 때 자꾸 청탁금지법을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검찰이 국민들한테 왜 불신받고 비난받냐면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좀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혐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청탁금지법도 있고 뇌물 관련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저렇게 청탁금지법만 얘기를 하면 예.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것도 혐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손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뇌물은 공무원만 범할 수 있고요.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제 그 알선수재라는 게 그 특별법에 있는데, 예. 근데 우리 전 국민이 그 차례한 걸 다 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통령이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이런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거리가 안 되니까 설명 안 하죠. 이거 발표하면서 살인죄가 왜 성립 안 하는지 발표해야 되느냐? 예. 발표할 필요 없잖아요. 예. 알선수재는 게 그만큼 거리가 먼 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만이 설명한 거고, 자 이게 만약에요 재판으로 가잖아요. 예. 이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요. 불법으로 뭐 했다 이 그, 뜻이거든요.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예.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저녁을 자주 모여요. 예. 후배 기자한테 10만 원 택배로 10만 원을 줘요. 예. 안 받겠다는 걸 강권을 해요. 예. 제가 몰래 촬영 찍어요. 예. 이거는 이 범위를 유발시키는 함증수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저 몰래 촬영한 거예요. 저 초상권 침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상권 왜냐하면 이게 남의 또 녹음하고 또 틀려요. 대화자끼리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몰래 찍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게 원래 여성들 찍으면요. 예. 사람에게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도 이게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형사처벌을 떠나서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해도 뭐로 공소유죄입니까? 여기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최종 결정대로 오늘 뭐 보고까지 했다니까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되면은 권익위도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뭔가 종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 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단순히? 지금 이제 그거는요. 예. 국가 기록물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권익위 결정을 잘 봤는데 예. 그게 아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외국인 어쩌고 돼 있는 거고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그냥 사적인 선물이에요. 예. 이거는요. 어떻게 그냥 돌려줘도 되고 안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버리도 돼요. 어. 그다음에 자기가 써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달라고 그랬잖아요. 방송에. 제 집사람 주게. 그래도 이게 법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 처분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아무 이게 기록물로 알겠습니다. 보관해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 김상희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 그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예? 저런 백을 받아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런 걸 처리할 때 명확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다 결론을 줘줘야죠. 제가 한 번도 이게 공직자 부인이 봐도 된다고 한 적이 없고 예. 대통령의 부인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처벌 조항을 넣자고 제가 주장했어요. 예. 그때 국회의원들 뺐잖아요. 이제 법 만든다 하잖아요. 예. 제가 국회에서 계속 배우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알겠습니다. 만들라고 놓으라. 방송했지 거기 않습니까? 배우자도 놓으라. 예. 그 법에. 그냥 뇌물죄에 배우자가 받아도 됩니까? 아니 저 청탁금지법에 아니, 배우자 그러니까 처벌 조항 청탁금지법만 넣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치열하게. 아무튼 지금 상태로 종결이 된다면 그거는 선물이 된다. 이런 뭐 손정욱 변호사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치열하게 들리네요. 언제 그래요?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잠시요. 알겠습니다. 잠시 좀 식히시고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는데요. 목소리는 좀 여기서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을까요? 키워드 보시죠. 셀카 찍은 죄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올림픽 당시 사진 아닙니까? 혼성 탁구 대회에서 금은동을 딴 각국의 선수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선수도 있고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었어요. 저렇게 셀카를 같이 찍은 사진. 저 사진이요. 올림픽 끝난 뒤에 굉장히 화제가 본 10대 사진에 들어간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근데 저게 탈이 났습니다. 북한에서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났다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더 잘해줬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 언니를 만나서.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중에서 탁구 혼성 복식 우리나라의 리종식 김금용 선수조와 일본의 하리모토 하야타 선수조 사이에 진행된 16강자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 경기들에서 공화국 깃발을 날리는 체육인들을 애국자, 멋쟁이라고 불러주시며 국제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인 경우가 많은데 새벽 3시, 4시라고 하여도 우리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다 번쩍 든다고. 북한에서도 굉장히 환호를 했죠. 그런데 지금 선수들, 북한 선수 다 북한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탈이 났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북 소식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의 보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그리고 선수단은 귀국 이후 평양에서 사상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표현으로는 사상 총화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검열, 이른바 뭔가 이 밖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접촉하고 뭐 본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척을 한다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거랍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셀카 찍은 모습이 전 세계 다 저렇게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특히 탁구 선수. 특히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또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그 여자 선수 김금용 선수 셀카 찍을 때 웃었다. 아니 이게 웃은 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저 셀카 찍을 때 남자 선수 리정식 선수는 안 웃었어요. 좀 굳은 표정이었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 선수들 오래 응시하면서 웃었다. 이게 보고서에 담길 내용입니다. 담겼다는 지금. 박성민 전 최고요. 그러니까 은메달 땄어요. 저 선수 둘이죠. 혼성 탁구에서. 근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하고 무슨 총화 뭐 이런 대상이 됐다고 보고서까지 올라갔다는데 그러면 저 자리에서 셀카를 찍는 걸 거부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글쎄요, 뭐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좀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지고 지금 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한 뭐 반성 또는 뭐 경고, 자기 반성 이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처벌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우리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처럼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이 사상적인 어떤 이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 이탈이 된다고 간주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저도 이해할 수는 없죠. 뭐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보면 이게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그 출국 과정부터 귀국하는 과정 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한다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이런 분석들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짚어주셨는데 일종의 세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독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문화가 아닌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해외 문화 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에 노출됐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좀 씻어내고 개워내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뒷받쳐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지금 이 사상총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선수를 보내질 않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만나게 되고 그 누구한가 또 가깝게 지나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선수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기 체조의 안창욱 선수 많은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중계 카메라가 비쳤을 때 막 환호하고 미소 짓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도 막 웃으면서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선수고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탁구 얘기 있고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복싱 방철민 선수, 우리나라 선수 이매진 선수하고 굉장히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파이팅이라 응원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거든요. 이것도 지금 탈이 나는 거 뭡니까?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탈북해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신 국민의힘의 의원이 되신 분의 어떤 설명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강한 표현을 좀 쓰면서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독재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목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네. 김정은 앞에서 얘기할 때도 혹시라도 침튈까봐 이렇게 이 손으로 입을 네. 가리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 한 번은 평양에 있는 자라 공장을 네. 양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하필이면 김정은이 오기 전에 정전이 돼갖고 이제 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자라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오른 겁니다. 죽은 자라를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그 지배인한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가다가 그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견장을 손으로 잡아서 떼고 네. 이 새끼 죽여. 어머. 그래서 바로 처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이고 굉장히 폭군이다. 뭐 저런 상황, 그러면 전원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소식 있었다, 그런 설명을 나왔다, 이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준우 위원. 지금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무슨 영화 같은 얘기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왜 그 악당이 강한 캐릭터한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폭군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해외 경기에 나갔다가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쵸? 네.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셀카도 찍고 외국 선수의 축하도 받고 응원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탈이 난 상황.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본인이 이제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인민을 대표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메달 땄단 말이에요. 예. 그 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웃었다면서 뭐 자본주의에 뭐 동화되어 가는 뭐 어떤 그런 거다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우습게 싹 빼게 만든다 그러면은 참 웃을 자유도 없는 나라. 그것도 더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 자기 표정과 자기 감정도 드러낼 수 없는 나라 그러면 좀 참 씁쓸한 마음 좀 금할 수 없고요. 아까 지금 핸드폰 아까 뭐 얘기 나왔었는데 셀카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다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줬죠. 그게 아마 다시 수거했을 거예요. 수거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뭐 반납을 했다는 얘기도 뒤늦게 나오기도 했어요. 안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수거해서 아마 저거를 당 간부들한테 나눠줬었거나 아니면 저걸 이제 풀어서 개조해가지고 다른 데 썼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 만나잖아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들은요 달러를 조금씩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좀 불쌍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북한 선수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신던 운동화, 장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일부러 여유 있게 더 들고 갔대요. 그래서 나눠주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우습게까지도 빼버리는 저런 북한의 모습 보고 참 많은 전 세계가 아마 씁쓸할 것 같습니다. 김성희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가 있어서 서방 세계와 굉장히 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지금. 돼 있고 그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북한을 제일 많이 다녀왔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그때는 어느 분위기였냐면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남한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나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웃기도 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좋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그거 나 달라고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 달라진 게 뭐냐? 그것은 지금 분위기가 화해, 뭐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거의 없잖아요. 뭐 핵을 개발하고 좀 더 이제 다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는 그렇게 분위기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더 단단하게 봉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감이 사실은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박충건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체제 유지 자체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북한 고위층의 탈북 소식,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탈북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뒤늦게 알려진 소식, 이런 게 좀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북한의 엘리트층의 탈북이 상당히 늘고 있다. 과거의 일반 주민의 탈북과는 다른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화면으로 좀 숫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원의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탈북민들이 있대요. 그거는 이른바 이제 엘리트 탈북민이니까 뭘 보호 대상인 거죠.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88명인데요. 그걸 보니까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로 나눠서 숫자를 딱 배분해 보니까 확실히 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요. 엘리트 탈북민 숫자가. 그렇다면 이른바 북한 고위층, 북한 내에서도 웬만큼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갖는 북한 주민이에요. 근데 북한을 떠나는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고위층 탈북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김정은 체제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호칭은 부인들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그 XX, 이 욕설이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뜻이고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하는 것뿐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손정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핵심 계층 구성원들 가장 이제 그 최정점에 있는 엘리트층이 이탈이 심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만큼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이 불만 세력 밑에 있는 세력이 탈북하는 거하고 그 핵심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건 많이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핵심 엘리트들이 탈북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 미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이런 데 문제고 비율로 보면 급증하고요. 우리 태영호뿐만 아니라 뭐 고영한 외교관들 요즘 최근에 많이 노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저는 이제 그 북한 체제가 상당히 그 붕괴 위기 징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엘리트 탈북민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 중에 하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북한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위 엘리트 집단들이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났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염시키면 안 되고 혹시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출입이나 귀국을 통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되다 보니 어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좀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 김정일 체제랑 김정은 체제를 비교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에 두고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도 하던데 김정일 체제 때는 당근과 채찍을 소위 말해 번갈아 가면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의 방식을 보게 되면 약간 채찍 전략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쿠바에서 넘어오신 그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철준 씨라고. 그분이 이제 딱 그분을 찍어서 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태영호 의원을 보면서 자기가 자유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넘어가면 나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강남에 살 수도 있고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와 자본의 어떤 그거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넘어왔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탈북자들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불호해서 넘어오는 동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위층 탈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자식을 다시 북한에 돌려봐서 얘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이유로 탈북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 얼마 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고 알려지죠. 물론 북한은 뭐 사망자 한 명도 없고 뭐 다 구출했다. 그리고 이재민들 뭐 평양에 다 수용해서 좀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믿죠. 전 세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 옆에 있는 긴 게. 저게 뭐 유조선이니까 뭡니까? 이게 유람선, 그러니까 호와 요트라고 합니다. 길이가 한 80m쯤 되는데요. 굉장히 큰 거네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죠. 파란색으로. 이게 그러니까 워터 슬라이드.
그러니까 수영장 큰 데 가면 막 미끄럼틀 있잖아요. 막 즐기는 거. 그걸 설치한 요트랍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설이 강원도 원산 갈마별장 인근에서 운항되는 게 포착됐다. 지금 이 요트만이 아니라 다른 요트도 한 4대 정도 있는데 그것도 좀 곳곳에서 가끔씩 운항하고 있대요. 최근에요. 그럼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이거를? 저 일가가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상희 평론가. 네.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정보잖아요. 예. 저런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게 엘리트층일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저런 걸.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생기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체제 인사나 뭐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그 파이터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예. 잘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있는가? 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엘리트층이 왜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앞에를 봐도 힘들고 예. 뒤를 봐도 힘들고 옆에를 봐도 힘들고 그래요. 다 힘든 거고. 다 힘든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구나. 네, 모두 다가 힘들구나. 근데 이거를 해외하고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삶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오히려 싸워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예. 어떤 민주주의 전사 같은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한때 그런 그 계획도 짰었어요. 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 다시 들어가게 해주자. 어? 그러면 보고 가면은 그 안에서는 불만이 싹트게 돼 있다.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게 된다. 그런 전략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저 요트 모습을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저 요트가 있으면 저 요트를 운항하는 선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저기에서 도움을 주고 이른바 뭐 서빙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가가 저기까지 갈 때 차량을 이용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걸 보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 지금 대선 경쟁 치열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의원들이 참관하러 갔다 그러네요. 뭐 이런 관련된 소식 좀 키워드를 좀 묶어보겠습니다. 당보다 나라. 미국 대선인데요. 당보다 나라 이런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찾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많이 봤던 검사와 범죄자 구도를 이제 또 하자는 건데, 제가 약간 주제넘게 말하자면 제가 2가지 캠페인을 한국에서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 여성 대통령 처음 만들어 보자랑 검찰총장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 만들어 보자 이 캠페인이 한계점에 분직시킨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는 캠페인이긴 한데 후자는 발리 하나에 무너지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선출 열망이 강해질수록 또 반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이준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얘기인데 여성이고 거의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여성 대통령 검사 출신에서 다 겪어봤는데 뭐 위험하고 안 좋다. 결국은 해리스 후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좀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의원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전당대회 참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전당대회 결말을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올 줄 나는 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걸 주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다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끌어들어와서 저렇게 미국의 전당대회에 가서 평가를 하는 거는 글쎄 본인이 그런 걸 주변에서 자랑 삼아 얘기한 건 괜찮겠지만 이렇게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나가서 이제 외신 기자들한테 저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좀 씁쓸합니다. 네네. 외신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자들 만난 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서 외신도 왜냐면 우리나라 특파원들 지금 다 취재 갔거든요. 저기 지금. 손동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 일단 이제 제가 요즘 세상에 저런 거
견학하러 미국까지 비용 들여서 가는 건지 국회- 개인 비용인지 국회의원들이 나라 세금인지 보조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출장 여야 의원들이 다 있는 거 보니까 출장을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장 만약에 정식. 뭐 혈세로 예. 간다면 이게 굳이 뭘 배우고 오려고 저런 이야기 하려고 저기 미국까지 간다. 또 그 점을 이런 보셨군요. 시간과 비용이나 이게 낭비 아닙니까? 어. 뭘 요즘 이게 꼭 미국 가야 배웁니까? 서정 변호사가 아마 돌아오면 국회 한번 청구를 해보세요.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돈으로 저는 간 이게 건지. 왜 저렇게 갔는지를 일단 이게 목적이 뭔지 예.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교 문제는요. 항상 이게 말이 신중해야 됩니다. 외교적 수사를 하면서 예.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어느 한쪽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교를 좀 알면요. 절대 삼가야 될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이게 보수층도 상당히 분열돼 있어요. 예. 진보층은 또 어떨지 김상일 평론가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보수층이 원래대로 하면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맞잖아요. 예. 트럼프가 보수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예. 심지어 나아가면 이게 철수까지 우리가 좀 겪어봤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 제가 만나보면 트럼프 지지 반, 그다음에 해리스 지지 반. 그 보수층이 지금 우리나라 보수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참 이게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진보층도 그런 게 혼란을 느낀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한번 평론가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일단 다음 준비된 이 영상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잘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해리스 후보 지지 유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를 위해 대변인을 역할했던 분이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들어보시죠. Please welcome Oprah Winfrey.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elect Kamala Harris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let us choose joy. Let's all choose Kamala Harris. He has no empathy, no morals, and no fidelity to the truth. And that's because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party. Kamala Harris tells the truth. She respects the American people, and she has my vote. Thank you. 트럼프 집권 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금 후보를 도덕성도 없고 뭐 그렇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악관 대변인까지 했던 인사가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이력을 보니까 뭐 멜라니아 비서실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답니다. 하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또 이렇게 응원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과거에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고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 말고도 공화당 의원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있는 어떤 해리스의 여론조사 상승세라든지 예.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좀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뭐 오프라 윈프리도 연설을 했지만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던가 미셸 오바마라던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이 나와서 응원 연설을 하고 지지 연설을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횃불을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지난 과거의 유산들과 모든 지지 세력을 카말라 해리스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리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영상에 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stage is going to hold him, but if it doesn't, we've had bigger risks than this. If Comrade
Kamala wins this November, World War III is virtually guaranteed to happen. Everything she touches, she destroys. 김상일 평론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리스가 지금 이른바 이게 공포 마케팅일까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면 어쨌든 뭔가는 결정이 나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뭔가는 정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서 그 덜레스 공항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지하철이 이게 이어지는데 2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안 됐어요. 가요. 근데 트럼프는 가가지고 이거 뭐 언제까지 해? 이러고 딱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되든 안 되든. 뭐 의견수로 이거 뭐가 예. 뭐 하겠다 그냥. 네,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은 예.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런 거에 환호하면서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예.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일기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거제도는 되게 독특해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지지율처럼 모든 사람이 투표하고 예. 투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주마다 일렉트로 보트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기면 그 주의 일렉트로 보트를 전부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으로. 그래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주 6개의 주의 승부가 이거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여론조사상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예. 참 이준석 대표가 참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 일반화를 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이게 꼰대의 특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꼰대가 됐다는 이런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이 대선 상황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준비된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에서 너무 자꾸 저는 인물 봤습니다. 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끼쳐드리니까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소영 또 승소. 최태원 동거인 20억 지급. 오늘 1심.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 1심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소송 1심 하니까 가면서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아니 얼마 전에 무슨 2심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송 1심 결과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이렇게 이사장 상대로 뭔가 소송을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3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30위자료 소송을. 근데 오늘 법원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유는 뭐 정신적 고통 분명하다, 위자료 지급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앞서서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있었던 재산 분할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혼 뭐 본안 소송이랄까 아무튼 그 소송이 있었는데 그건 2심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위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20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한 소송이었는데 여기도 또 2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또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앞선 20억과 20억 소송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지금? 같은 건데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부진정 연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그 법리인데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폭행을 해서 예. 예를 들면 1억 원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예. 1억 원이라는 크기는 하나의 불법 행위니까 두 명이 공동해서 한 명이 1억을 내도 되고 둘이 분담해서 한 명은 5천만 원, 한 명은 5천만 원씩 나눠 가져도 되고 예. 하나의 불법 행위를 같이 책임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20억 플러스 20억, 40억이 총 이자료가 아니라 총 20억인데 그중에 20억은 공동하여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내도 되고 김 이사장이 내도 되고 또는 내부적으로 분담해서 내도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 분할 소송, 이혼 소송이잖아요. 거기에 위자료 20억이 그럼 먼저 결정됐고 오늘 판결은 그거와 비슷하게 액수를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에 상응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나 불법 행위가 크다라는 점을 1심 가정법원 판사께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조 의무, 가정을 지킬 의무는 배우자가 훨씬 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당사자 상대방보다는 보통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위자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책정을 했다라는 법률상의 의미는 그와 상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예. 그러니까 둘 사이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라는 굉장히 어마한 판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서 있었던 이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 그리고 오늘 왔던 소송은 좀 같이 들어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원 있고 근데 동시에 위자료 20억 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에서도 역시 위자료 20억.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20억과 아래에 동거인 상대 위자료 20억. 이게 결국엔 같은 게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20억을 모두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절대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20억을 갚으면 노소연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20억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론이고요. 뭐 반대의 경우 최태원 회장에게 집행하지 않고 노소연 관장은 김영 이사장에게 20억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40억입니까? 되는 거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같이 이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오늘 그러니까 노수영 관장이 앞서서 이혼 소송도 2심까지 승소했고요. 지금 위자료 소송, 이 동거인 상대랑 위자료 소송도 역시 승소를 한 건데 그러면 계속 승소한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의 판결 이유가 좀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파탄의 경위 등등등 이런 거 경제 규모 따져서 이런 걸 참작을 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손정희 변호사, 오늘 이렇게 판결한 이유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시면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 파장을 굉장히 재판부들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정조 의무의 책임과 타인의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혼인 파탄,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20억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판결 선고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자료를 증액한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혼외자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부정행위 이외에 혼외자라는 자식을 출산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행위 기간도 참작 요소인데 부정행위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라는 점, 그리고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으로 이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이야기가 됐고 또 이례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거든요. 보통은 이제 부정행위 판결에서 배우자한테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위자료 증액 사유를 잘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 재판에서 동거인 측은
뭐라고 또 항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을 텐데 뭐라고 항변한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주장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최 회장을 만났을 때는 최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부부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이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도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미 깨진 상태에서 그 뒤의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부의 공동의 관계에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미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송 자체의 목적은 사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 재산 분할에 유리한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경위로 이제 뭐 악플이라든가 인격 살인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또 사과의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노소연 관장과 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재판 결과 나온 그렇습니다. 뒤에요.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동거인의 반응이 오후에 이 재판 결과 나온 뒤에 나왔다는데 하단으로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미안하다. 사과 입장이 오늘 나왔군요. 하나 더 보죠. 법원에서 정한 의무 최선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잘 따르겠다라는 입장까지 좀 냈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양측의 반응, 목소리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석 변호사, 항소를 안 한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 1심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근데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파탄이 된 게 아니고 이미 당신들이 파탄돼 있었지 않냐. 내가 만나서 교장은 그 후다. 이런 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항소를 해봤자 그 주장은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일단 뒤집어질 가능성이 약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실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억을 누가 부담할까요? 보통 요즘 이게 그 피해가 20억이다. 그러면 이게 각자 10억씩 청구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요즘은 연대로 잘 안 해요. 저는 재판 저도 많이 봤지만 여성한테 보통 5천만 원. 그럼 한 2, 3천 이게요. 또 이게 남자한테 뭐 재산분할 때 5천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연대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공동해서 연대로 20억 주면 저 여성분이 동거인. 김동거인이 줄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최태원 회장이 남자로서 주지 않을까요? 돈도 훨씬 많고. 따라서 본인이 항소해봤자 실익이 없죠. 본인 돈이 20억 나가면 항소하죠. 근데 최태원 회장 돈이 20억 나가니까 항소할 실익이 없죠. 어차피 이혼 소송에 또 금액이 그 똑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가도요. 제가 보기에 재산 분할은 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봐요. 5대5. 근데 위자료는요. 큰 파기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파기돼봤자 이게 몇 억 차이입니다. 뭐 10억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소송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법원에 뭔가 요청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결 선고 방식 간결화, 그리고 뭐 비공개 이런 거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의 열람 복사 제한 요청.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을 말하는 건데 의견서를 최근에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 그 이혼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손정희 변호사? 이게 판결문, 그러니까 오늘 나온 판결문에 열람 복선을 제해달라. 왜 그런 거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줍니까?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뭐 판결 선고도 공개가 되지만 가사 소송 같은 경우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판결문 열람 제한이나 비공개 제한 신청을 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 적혀 있는 판결문이거나 또는 뭐 성폭력 같은 범죄 피해자의 어떤 굉장히 보호될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판결문들은 열람 제한을 하고 이렇게 지금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판결문을 열어보고 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 제한으로 열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삼성가 소송이라든가 뭐 그 삼성 이부진 관련 사건에서도 열람 제한 조치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감안해서 열람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진 사장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열람 제한을 했습니까 그때는? 네, 열람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올해 언급을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손정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법원에서 좀 받아준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요청인 게 저 판결문 내부 열람 제한도 있고 아까 간단하게 선고 결과만 선고하면 되지 굳이 그걸 다 설명을 하고 기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판결 선고는 게 공개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저 제안이 저 신청이 합리성이 있다 봐요. 굳이 뭐 이부진 그 예도 있지만 그하고 이게 차별을 할 합리적 이유는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남의 사생활에. 근데 그게 또 관심 가지고 기자들 계속 취재하는 또 유포가 있어요. 되고 그런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 같은 분들에게 매일 이혼 사건 누가 왜 하느니 계속 그것만 봐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갑자기 부인 얘기를 하시면서 또 관심이 있는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의 사생활에 왜 관심 가집니까? 법리적인 빼고는 저는 제안하는 게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원에서 아직 어떻게 결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손정희 변호사께 지금 이 법원 오늘 판결 나오니까 나오는 또 설명 중에 뭐냐면은 위자료 가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가집행이라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지만 미리 20억을 받아낸다? 이 뜻인 겁니까?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는 가집행으로 1심 선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가집행이라는 건데요. 판결 확정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 청구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 이후에 집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위자료는 이미 성립된 채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데 일단은 항소심 사건이 선고돼도 아직까지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20억은 집행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노소연 관장 측에서 김영 이사장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선행 판결이 먼저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는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지 신청해서 판결 확정 시까지 이것을 또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집행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가집행이 아니고요. 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판결이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돼요. 그러면 본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게 가집행인데 오늘 항소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기간만 지나면 항소 포기하거나 항소 기한이 2주 있잖아요. 그게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죠. 그럼 본집행하면 돼요. 그 동괴난 데는.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안 한다는 입장에 나왔으니까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럼 집행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보고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9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죠. 이 최악의 역주행 사고. 최대 금고 5년형. 아,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비례가?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검찰로 갔잖아요, 사건이. 근데 검찰 쪽에서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 지난달 일이 있었던 뭐 엄청난 이 참사였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이번 사건의 법정형은 최고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이게 법이 그렇다. 근데 이게 빨리 어떤 조항이 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검찰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 아니 이게 사실 이 사안이요. 운전자가 계속 급발진 주장했지만 사실은 경찰 쪽 조사 결과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고 운전자의 운전 과실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그리고 무려 9명이나 희생이 된 사건인데 그래도 5년입니까? 최고가?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을 초과해서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선고할 수 없는 게 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법정형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실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정하기가 어려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 위험한 물건들, 또 이렇게 난폭한 행동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굉장히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야기된 사건까지 최고가 5년이라고 했을 때는 법적 형평성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5년 이하 이런 뭐 예를 들면 과실에 의한 경우 특례로 면제도 해주고 감경도 해줬던 것은 고의성이 있을 때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로 인한 범죄까지는 좀 선처를 해주자 이런 관념이 있지만 선처해주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야기됐고 또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법정형이 낮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배상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를 좀 더 높여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판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결과적으로 이런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하든 여러 명이 사망을 하든 참사가 발생하든 뭐 같은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 저는 근데 좀 달리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법에 5년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한 사람일 때죠. 근데 여러 사람이 죽었을 때는 경합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체적 경합범. 그러니까 경합범이라는 게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지면 실체적 경합. 한 개의 행위로 여러 명이 죽으면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일 때는 무거운 데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류탄 하나 던지가 100명이 죽어도 한 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운전이잖아요. 운전을 치고 또 친 거는 행위가 다르다. 저는 이게 9개의 경합범위로 보고 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은 경합범일 때 그냥 합쳐버려요. 다 더해버리죠. 그러면 200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경합범도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범위는 7년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 그래도 미흡하죠. 물론 그거는 미국식으로 바꾸면 몰라도 저는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5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현 평론가. 지금 검찰도 좋겠지만 이건 약간 입법 미비 같기도 하네요. 뭔가. 그렇죠. 뭐 좀 전에 손정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그 국민 법감정상 맞지 않는 것은 조금 그 뭐랄까요 범위를 넓혀서 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또 실체적인 진실을 보고 구형을 할 수가 그 판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좀 맡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게 좋은 게 법을 좀 고쳐줘서 판사에게 좀 그 재량을 좀 넓혀주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과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 운전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데 회피하려는 노력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안 보인단 말이죠. 뭐 경찰 조사 결과는 회피 이런 게 없었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거를 단순 과실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그 손정희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일단 재량 범위를 넓히고 판사가 그 사안을 보면서 조금 판단을 좀
개별적으로 사람별로 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영상이 좀 먼저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 질문 한 사람 더 받고 사격의 김혜지 선수. 저희 팀 코리아, 저희 같은 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도 메달 가자! 사격 선수들이 그 10대도 있고 또 이번에 모두 바꿔서 경험이 그 전무한 친구들인데 정말로 그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내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고 성적인데 사격연맹 이사 전원 사퇴. 그동안은 안세영 선수 얘기하면서 배드민턴 협회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사격연맹 역시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최고 성적 금메달 굉장히 많이 땄잖아요. 근데 아니 연맹 이사들이 전원 사퇴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격이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금메달 셋, 은메달 셋.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뭐 김혜지 선수 중에서 굉장히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대한사격연맹 회장 이어서 31명의 이사 전원이 사퇴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기는? 좀 안타깝죠. 사격이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이런 세계적인 경기력을 연맹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일단 이 올림픽 기간 도중에 사격의 경기 일정이 모두 마치자마자 신명주 사격연맹 회장이 물러나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올림픽 밝혔습니다. 기간 중인데. 예, 올림픽 기간 중이에요. 자, 그 이후로 회장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진이 전부 다 이 단명에 그칠, 그러니까 이 회장의 어떤 자격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병원장이었다는 얘기. 예, 용인에서 이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출신의 신명주 회장인데요. 예. 그 병원에 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했고요. 일단 이 신명주 병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그 병원이 급하니까 사격연맹 회장에서 물러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회장의 이 영입할 때에 검증이 부족했다는 검증이 왜 이런 부실했다는 것도 안 따져보고 갑자기 책임 회장으로 논란이 모셨냐. 일면서 이은철 부회장을 비롯한 31명의 이사들이 모두 다 사퇴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격연맹은 느닷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격연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군요. 그런데요 지금 사격연맹 재정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회장이 취임 당시 지난 6월에 얼마 안 됐군요. 뭐 포상금 지원 약속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금메달, 은메달 따게 되면 포상을 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으니까 포상금이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거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맹 규정에 의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기준으로요. 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선수는 5천만 원, 지도자는 2,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주 회장도 지난 6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취임 당시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퇴를 했지만 신명주 회장의 얘기로는 이번 연말에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약속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연맹 차원에서는 이 회장의 어떤 그 기부금 이외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회장에게만 이 의지를 해야지 되는데 신명주 회장이 뭐 이미 사퇴를 했고요. 이 병원 운영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과는 별개로 과연 연말이 돼서 되겠는가, 이 선수들에게 총액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거 보니까 어디 협회하고 또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금 전국 사격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경기장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이게 봉황기 전국 사역대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이게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복도에 앉아서 저러고 뭘 준비하고 연습하고. 아니 지금 반효진 선수, 김혜희 선수 이번에 올림픽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각광한 선수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복도에서 연습하고 결선 사역장은 직원 사무실 겸해서 사용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격 대회의 현실입니까? 이 최동호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봉황기 이제 전국 사격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게 전남 사격장이거든요. 예. 근데 시설이 많이 낙후됐죠. 공간이 비좁아서 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연습하고 이 장비들을 매만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복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복도에 그냥 짐을 풀고 장비를 풀고 앉아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 대부분이 다 저렇게 복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남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사격장이 저렇게 낙후된 시설인데요.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따낸 우리 선수들의 국제적인 위상과는 걸맞지 않은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남 지역에 있는 사격장이 이렇게 좀 낙후했다는 얘기이고요. 다른 데는 좀 괜찮습니까? 예, 창원에서는 이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시설 좀 낫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세계 이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던 이 사격장이 있고요. 또 화성시에도 종합 사격장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림픽에서 사격이 대단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앞서서 연맹 그리고 저런 시설 보면은 어떤 지원보다는 선수와 코치진 개개인의 역량 덕입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 노력이 더 크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 한화그룹에서 그동안 이 사격연맹의 회장사를 맡아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한화그룹이 이제 회장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굉장히 올림픽을 앞두고 직전에 이 혼돈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이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이 나왔는데 앞서서도 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신명주 회장이 6월에 취임했고요. 6월에 취임하면서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경력금이나 이 충분한 훈련을 위한 지원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파리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은 연맹의 어떤 그 지원보다는 선수들과 이 지도자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바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총사퇴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임금 체불이 있잖아요. 병원에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이제 의사들 8명한테 5억 8천을 못 줘서. 근데 6월에 취임했네. 그러니까요. 근데 고발까지 했어요. 검찰에. 제 말은 이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체불이 된 게. 근데 이게 6월 달에 저는 이거는 이 사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사격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각종 이 경기 협회들 오라고 해서 출석을 시켜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요일 날 배드민턴 협회와 축구 협회 분들을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 협회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좀 19세기적이다. 이를테면 빨래 문제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막내 선수이기 때문에 2인 1실을 같이 쓸 때는 선배의 빨래를 빨아줬다는데 협회 측의 대답은 강제적이거나 혹은 강요한 적은 없다. 그냥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관행이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안세영 선수가 국회를 찾았다고 그러죠?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밑에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에 안세영 진상규명이 잠정 중단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시에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안세영 선수가 출석해서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선수단 환영 만찬이 지금 아마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선수단 만찬에 참석하는 안세영 교육부 첫 행보인데요. 이 만찬에는요.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인데 유인천 문체부 장관, 이기은 체육회장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부모님과 함께
최동호 평론가, 이거 굉장히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 같기도 한데요. 왠지요? 어색한 자리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참석을 했고요. 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요. 거기 또 유인촌 장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미 이 파리 올림픽 개막 전에 대한체육회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 폐막 직후에 이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이 조사에서부터 굉장히 이례적으로 문체부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제부터 이 문체부 중심의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 10월 국감에 대비해서 대한체육회와 이 대한체육회 산하 이 종목단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 국회와 이번 정부와 또 이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와 이 체육계의 어떤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이런 이 노력이 이 올바른 결과와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굉장한 그 원동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예. 원동력은 국민적 지지라고 봅니다. 때문에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적 지지이기 때문에 예. 이 정보 공유 및 어떤 대의 명분을 놓치면 안 되게 되겠죠.